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5월 2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7%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증시 약하게 하락을 했고요. 크게 거래도 부족했고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코스피에서 27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400억 매도하면서 평소 대비해서는 양쪽 이 매수 매도가 크게 없었고요. 코스닥도 670억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52억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넘어가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61선까지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제는 5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음봉을 길게 뽑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채로 지금 반등을 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가 지표가 빠르게 이제 잡힌다면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곡차곡 올라오던 그런 증시가 그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급락을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정도 바짝 매수를 하고도 지금 크게 매도 없이 5월 달에도 시작은 매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MSCI 리밸런싱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동안 매수를 계속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4월 중순에는 이탈하는 듯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매수로 채워놓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17% 하락했고 지금 코스피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에 조금 꺾인 상황이고, 아직까지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좀 유망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기가 정해져야지만 아무래도 성장주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런 성장 종목이 포함된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먼저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동안 과도하게 기대감을 받던 2차 전지 분야가 좀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코스닥도 크게 올라가지 못한 채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테마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면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전체 이제 수급 자체가 매도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 기관 투자자도 딱히 매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마지막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8.5원 정도 하락했고 0.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376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행히 이제 저점을 찍고 또 한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다가 한번 꺾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조금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저항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지지하지 않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러면 환율이 그동안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된다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강세, 그죠? 달러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 달러 지수가 높은 거는 미국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금리 정책을 언제 해소하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5월 달에 FOMC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결국에는 6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6월부터 일단 그래도 QT는 축소하겠다. 이 QT를 축소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 6월부터 월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국채 보유량 감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인 QT는 다음 달 속도를 늦추는데 QT라는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 등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매입하지 않고 연준의 장부에서 털어내는 방식의 통화 긴축 정책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일부를 연준이 이제 이 채권을 다시 확보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 자체가 이제 채권을 구매를 함으로써 시장에 연준의 그 돈이 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긴축의 의도로 그거를 이제 재매입하지 않고 국채를 계속 팔아 넘기는, 그죠? 연준이 이제 국채를 사지 않는 방법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금리가 아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금액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제 일부분은 다시 매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채권 발행을 함에 있어서 부담감도 좀 줄어들고 시장에 조금의 유동성 압박감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채 금리가 여전히 4.6%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 속에 다시 급등을 하지 않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준이 그래도 이제 QT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이 앞으로 물가가 좀 잡힐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 분명히 올해는 물가가 잡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도 이제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괜찮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선물 지표도 그렇기 때문일까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지표 1% 가까이 반등, 유럽 증시는 크게 반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0.18% 정도 전체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부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지나면 또 이제 휴일, 월요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가 아마 진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가 껴있고 그다음에 MSCI 리밸런싱이 껴있는 그 5월 중순 말이기 때문에 그때 좀 이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일단 물가가 먼저 잡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음 달 또 들어갔을 때 미국 CPI 지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79% 하락했고요. 16,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6,56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뭐 오늘 코스피 전체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크게 뭐 예외 없이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초반에는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눌러졌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수주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올라갔다가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소식은 조금 이따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뭐 일별 차트는 올라가다가 이제 음봉을 맞았고요. 양운그룹 아래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선이 급하게 떨어지던 그 구간을 이겨냈고요. 61선도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은 뭐 크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이제 그런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지금 뭐 크게 우리가 부담 없는 상황이고, 지금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점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다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또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온 것은 결국에는 해프닝 수준으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와 그런 이제 정치 이벤트에 대한 과도한 매도였기 때문에 금방 좀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5월 달에 우리가 어떤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일단 MSCI 리밸런싱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신한증권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5월은 또 반기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 MSCI 리밸런싱 때 지표를 또 높이 올리는지 지분율을 높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 공매도가 얼마나 또 상환이 되는지, 그리고 5월 달이 지나고 이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주전에 대한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올 거기 때문에 7월 뭐 8월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물가가 잡히면서 거시 경제가 좀 올라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예외 없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121선과 61선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떨어지던 이평선들이 이제는 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241선은 이제 평행하게 굉장히 옆으로 늘어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길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두 투자자가 어디까지 매수를 이어가는지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그 상황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00만 주로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 오늘은 뭐 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1.7% 정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거래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상승이 언제 나오는지, 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테마들과 함께, 그죠? 그런 주요한 이벤트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좀 이제 뜬구름 잡기식의 움직임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천천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제 5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6월, 7월 정도에 중요한 소식 하나, 그다음에 하반기 중에 또 다른 소식 하나가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8만 5천 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주를 매도하면서, 일단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 투자가 15만 7천 주로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요거는 코스피 전체를 매도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투신보험은 크게 움직임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는 3만 3천 주 매수, 사모펀드는 3만 7천 주 매수하면서 뭐 전날 조금 매도하고 오늘도 조금 매수하면서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도를 했고요. 이 물량이 또 이제 마지막에 변화되었을지, 이때도 이제 130만 주 가까이 매수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매수로 전환을 했을지 아니면 매도를 더 했을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틀림없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아주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매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에 동요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는 좀 살펴보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주 정도 줄었고요. 요게 이제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또 체크를 해볼 거고, 그게 MSCI 리밸런싱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과 연관이 있게 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더 늘어나지도 않고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은 오늘도 체결 상환이 유사했고요. 전날에도 체결이 좀 많긴 했지만 상환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환이 조금 더 붙으면서 2200만 주 정도로 2230만 주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대차 잔고가 뭐 2200만 주, 2300만 주, 요게 이제 추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확실히 지금 이제 그래프 상으로는 대차 잔고가 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과 좀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지금 뭐 공매도 잔고도 같이 줄었으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거래원은 오늘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래원은 없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계속 또 매수에 위치를 하네요.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아무래도 이 물량 자체가 이 MSCI 리밸런싱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바짝 매수를 했는데 반대 물량에는 또 신한증권이 매도에 위치를 했는데요. 5월 달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이 28만 주 매도에서 46만 주 매도로 오늘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뭐 전날도 그렇고 최근 한 5일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이어왔기 때문에 자, 4월 30일까지 만기까지 좀 바짝 매수하고 5월 이 첫째 거래부터 좀 매도를 했는데요. 이 거래부터 매도를 좀 크게 하는지 아니면 이때 만기 때 바짝 들어간 거를 일부 차익 실현하고 계속 다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4% 정도로 지금 지분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18.5%에서 좀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또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19%,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분위기는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이 사항 없고요. 적절하게 올라갔다가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벤트가 아직 발표되려면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뭐 주요한 소식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도 뭐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가 없는 채로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아침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520개의 피더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원전과 캐나다 원전에 이어서 이제 5번째로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나다의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부다 원전 1호기형 피더관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피더관 수주는 그동안 이제 캐나다와 중국 쪽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까지 진행을 하면서 5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제작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들을 다 생산을 할 수 있고, 이런 납품 이력이 많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또 이런 해외 기업들과 협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한수원과 한전이 전체가 원전 전체를 수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지금 캐나다라든지 웨스팅하우스도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기업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여러 협력 기업들과 또 이렇게 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좀 주요한 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더관이라는 것은 가압 중수로형 원전의 주요 설비라고 하고요.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냉각제가 흐르는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냉각제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원자로 온도가 뜨거워지고 그게 결국에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사건들이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그 체르노빌이죠. 그런 원전들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한 부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또 협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번에 또 이런 피더관은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공사 이외에 또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루마니아 원전에 기자재 납품을 들어갔다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1차 이외에도 지금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가 가능한 점, 그리고 SMR에 대한 시장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연속적으로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수주여서 오늘 주가가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우리가 대충은 알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큰 규모의 체코 원전이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월달, 7월달에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지금 캐나다와 또 이 캐나다 ARC라는 기업과 MB파워라는 기업과 SMR 사업에 또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요. 캐나다 내에 건설 추진 중인 차세대 SMR 프로젝트를 또 이제 3자 상호 협약을 하면서 향후 이제 그 캐나다에 지어지는 신규 모델의 ARC의 4기 정도의 SMR에 대해서 시운전과 운영, 정비 및 프로젝트 관리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왜 협력을 하느냐? 이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모델이 ISMR이죠. 그 ISMR이 이 소듐 냉각로 외에 또 이제 그 헬륨 고온가스를 활용한 또 냉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세대 SMR에 대해서 기술력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 같고요. 좀 다양한 기술력을 경험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SMR 사업에서도 지금 굉장히 폭넓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런 이 주요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주단조 기술력을 활용한 원자로 제작, 그 기자재 제작에 대한 그런 일가견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IR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경영 실적이고요. 에너빌리티 부문이 있고 재무 연결이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에너빌리티 부문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와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비나, 두산 이 스코다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연결된 자회사 말고 이제 조금 병렬로 연결되는 두산 바켓, 두산 퓨얼셀, 이런 게 이제 같이 연결된 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을 보게 되면 자 24년도 1Q 1분기가 여기 있고요. 수주는 이제 6,300억 정도 진행을 했고 잔고는 1조 4,900억 정도 14조 9천억 정도. 그래서 23년 대비해서는 수주 잔고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매출로 계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증가, 순이익이 대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4분기의 이 순이익은 좀 장부상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결국에는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작년 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증가했는데 사실 뭐 크게 주요하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주 자체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작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매출은 이제 수주 증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주식 평가이익 영향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영향으로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기 수급 영향으로 순차입금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 초과 청구공사 회계 처리로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부채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연결은 뭐 당연히 두산 밥켓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영업이익은 3,581억. 네,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높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이 좋았기 때문에 순이익도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1분기 수주 실적과 연간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1분기에는 국내외 단품, 개보수,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6,300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 목표 자체가 6조 3천억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 실적이 올해는 예상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 그러면 원자력 실적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이 좋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수주했던 것은 신한울 3, 4호기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그 중단되었던 공사가 인식이 된 거고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러 국가라든지 국내 이 기업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것은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주로 인식되는 것은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원자력 발전에 SMR이 이제 4천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수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수소 쪽에서 좀 많은 이 수주가 있고 국내 복합 EPC가 2.4주로 잡혀 있을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및 온핸드 등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은 PJT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6조 3천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조 이상의 매년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수주는 크게 우리가 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스터빈에 대한 확대가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 이외에 그 내년부터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 가스터빈에 대한 탄탄한 이제 수주, 신재생, 이 해상풍력이 지금 저조한 느낌인데 해상풍력과 연료전지 시장이 다시 좀 크게 붙어주면 상당히 큰 수주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주까지는 확인했고 원자력 발전이 지금 최근에 가장 핫 아이템입니다.
세계 동향이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는 듯 했는데요. 그게 불과 한 4년 전 정도입니다. 근데 유럽과 그런 미국 이런 다른 국가들이 우리보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았던 국가들이 서서히 다시 원자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여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원자력과 AI 데이터 센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적합한 전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증가 전망에 건설 붐이 기대가 된다. 요거는 단순히 내피셜이 아닙니다. 이미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주요 AI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을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SMR 건설을 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대형 원전 다음으로 SMR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협력하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원자력 발전에 일가견한다라는 그런 국가들과 기업들은 SMR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미 일찌감치 법적으로 원자력 발전법을 통과를 시켜버렸고요. 여기에 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재무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들을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부에서 2050 원전 로드맵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적으로도 지금 체코 원전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일단 7월 정도로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폴란드 원전, 퐁트누프 원전이 이제 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UAE 원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방문하는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제를 들고 오는지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자를 두고 입찰을 할 걸로 이 언론에는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뭐 그때 단독 수주를 한다, 우선 협상자로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반영이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국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가능성을 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SMR도 지금 루마니아 뉴스케일 파워 초도기와 그 다음에 ISMR 개발 참여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요거는 이제 점점 대형 원전보다 더 큰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고요. 24시간 동안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이고요. 사실 석탄 발전도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이미 G7에서도 2035년까지 그러한 이 석탄 발전을 없애자, 탈석탄을 하자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LNG를 또 쓰자니까 LNG가 무작정 이 탄소 중립에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저가 가격으로 LNG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LNG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도 이제 수력 발전이 꾸준히 그런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뭄이 일었다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이 저수율이 높아서 수력 발전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이지 지금 해외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나라들은 홍수가 나서 뚝이 터지고 어떤 나라들은 너무 뜨거워서 이제 또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점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막대하게 늘린다는 것은 조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RE100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RE50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0을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 어떤 것을 메울까 안정적인 에너지로 어떤 것을 메울까라고 하면 이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2026년에 이제 전력 수요가 114기가와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아지죠. 네, 22년 대비해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중국, 유럽, 특히 유럽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점점 이 안정적인 기저 발전으로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지금 해외 기업들,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해서 내부에서 왈가왈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해서 서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원자력 발전을 없애자, 완벽하게 재생에너지만 가자, 이렇게 가서는 절대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노석탄 발전소 부지에 이제 차세대 원전 건설,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비용 인하, 재정적 지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빠르게 원자력 발전을 짓고 SMR 건설을 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모델이 점점 더 힘을 받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수립했는데요. 사실 산업부가 수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회라는 좀 큰 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 국회가 조금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또 에너지 정책을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조금 이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폴란드, 영국, UAE, 튀르키예, 사우디 등 이제 기존 타겟 국가 수주 활동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폴란드와 UAE 원전이 지금 가장 가까워졌고요.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지금 이제 RFI를 제출했고, 네덜란드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국가도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원전과 SMR이 반영될 것 같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 반영이 되더라도 야당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어떻게 또 이 정책이 진행이 될지 고준위 특별법을 인질로 삼아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준위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대통령 방문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ISMR도 지금 이제 국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요 기기 공급 예정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표준 설계인가 목표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확실히 좀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나라 이 ISMR도 빠르게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한 내용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재무제표는 앞서 다 보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정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유동자산도 뭐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주요하게 볼 만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거시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그게 물가가 잡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요한 그 이벤트,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 그다음에 그 이외의 대형 원전 수주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SMR 시장에 대한 선점, 그리고 이 가스터빈에 대한 큰 시장이 이제 사우디라든지 베트남, 중앙아시아 쪽에서 본격적으로 열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기자재 사업으로의 전환으로 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